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재정을 총괄했던 러우주웨이 전 재정부장, 이 재정부장이라 그러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장관급이죠. 이 러우주웨이 재정부장이 중국의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서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일 러우주웨이 전 재정부장이 지난 12월 연설에서 지방정부 부채 증가, 또 그리고 미국의 공격적 경기 부양책,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고령화 등 여파로 중국의 재정이 심각한 위험과 도전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러우 전 부장은 이어서 2009년부터 11년 연속 이루어진 이 중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재정 적자가 끊임없이 이어져서 국가 부채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면서 이 재정 위기는 단기적인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중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엄청난 경고가 중국이 연중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 그러니까 전국인민대표대회하고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그래서 전인대와 정협이라고 합니다만 이 양회가 개막하기 직전에 나왔다 하는 겁니다. 이미 지난해 12월에 이루어졌던 이런 경고 내용도 이 중국 재정부가 발행하는 잡지를 통해서 최근에야 일반에 공개가 됐습니다. 러우 전 부장의 지적대로 중국은 작년 코로나19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아우른 고강도 부양책을 펼쳐왔습니다. 이렇게 현금을 하늘에서 쏟아붓듯이 부양책을 펴물어내가지고 작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비교적 순조롭게 극복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된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 재정 적자율도 2019년에 2.8%였는데 2020년에는 3.6% 이상으로 끌어올라갔습니다. 또한 작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용 특별 국채를 찍었고요. 인프라 시설 건설에 주로 투입되는 지방정부 특수목적 채권 발행 한도도 2019년 2조 1,500억 위안에서 2020년 3조 7,500억 위안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재정 적자율이 치솟으니까 올해 양해를 통해서 작년보다는 경기 부양 강도를 낮추는 출구 전략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문제는 시진핑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가 조금 더 설명드리죠. 지난해 그렇게 과도한 재정 확대를 했었는데 올해 이 경기 부양 강도를 축소하게 되면 중국 경제에 어떤 충격파로 다가올지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죠. 더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5년간 중국 재정 수입이 낮은 수준에 고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니까 이 재정 수입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 문제는 정부가 지출을 줄일 기미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러우 전 재정부장은 중국은 2009년부터 11년 연속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해서 이 재정 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국가 채무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재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재정 지출은 1년 전보다 2.8% 증가한 반면에 세입은 3.9% 줄었습니다. 1976년 이후에 처음으로 연간 감소세를 보인 겁니다. 반면 국가 총재정 지출은 2019년에 13% 늘어났고요. 지난해 2020년에는 무려 15%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러우 전 재정부장은 또 이 지방채 규모가 계속 증감에 따라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대부분의 지방과 도시의 부채 지속 가능성이 더욱 우려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러우 전 재정부장은 또 이런 말도 했는데요. 대략적인 계산에 따르면 지방의 약 4분의 1이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자본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중국의 고령화는 앞으로 중국을 더욱 위기로 몰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당연히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의 고령화 문제다 보니까 이 중국 재정 지출 규모와 구조가 바뀌고
이 노인 요양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 정부 재정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당연히 이 건전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역시 엄청난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미국과의 무역 마찰까지 지속된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러우 전 재정부장은 중국의 재정난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고 중장기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러우 전 재정부장의 위기 경고가 연례 양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공개됐다는 것은 작년 코로나19의 충격과 싸우기 위해서 시행된 재정 부양책을 축소하고 증가하는 부채 관리에 어떻게 나설 것인지 양회가 중국의 미래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될 것이라는 의미, 자, 그런 것이라고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중국 경제에는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 경제가 이 V자 반등을 보인다 그러면서 환호를 지르고 있습니다만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중국이 다가온 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언론의 보도를 그대로 전하는 한국의 언론들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굴지의 국유 기업들이 잇따라서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디폴트를 선언하고 있고요. 일부 대형 민영 기업들도 유동성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상업은행인데요. 바오상은행은 2059억 위안, 우리나라 돈 한 34조 5,800억 원 규모의 부채 압박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난달 23일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네 번째 은행 파산입니다. 러우 전 재정부장도 지적했지만 이 지방정부의 부채도 중앙정부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니까 리커창 중국 총리가 지난달 20일 각 지방정부에다가 숨겨진 부채 정황을 사실대로 말하라고 질타한 겁니다. 지난해 10월 말을 기준했을 때 중국 지방정부 부채 규모는 드러난 것만 해도 25조 8천억 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 한 4,335조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가계부채도 심각합니다. 중국 온라인 경제매체 시나차이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했을 때 중국인 1인당 평균 부채는 12만 7천 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환율 계산했을 때 2,133만 원 정도 됐는데요. 여기에다가 이 5억 6천만 명의 사람들의 은행 잔액 제로다,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IMF 글로벌 채무 안전성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가계부채 비율은 10년 전보다 31.6%포인트 상승해가지고요. 2위인 캐나다 10.1%포인트 상승에 비해서 증가율이 3배나 됐습니다. IMF는 2024년 말까지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8%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2018년 말 예측한 54%에서 수정한 전망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너무 보수적이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언론들조차 저축대국이 부채대국이 됐다 그러면서 부채를 둘러싼 위기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채 급증은 이 국제금융협회, IIF라고 그러는데요. 이 IIF의 통계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2019년 4분기 말 300.5%에서 지난해 336%로 치솟았고요. 이게 역대 최고치입니다. 2015년 총 부채 비율이 264.1%였는데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 5년 동안에 무려 71.9%포인트 급증한 겁니다. 이렇게 부채가 급증하는 현상에 대해서 이 홍콩에서 발행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이 국유 기업에 잇따른 디폴트 선언, 그리고 국가 부채의 가파른 증가 추세는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기라 그 말이죠. 이 회색 코뿔소의 그림자가 짙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지적할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나는 빚의 무게를 감당하려고 그러면 매년 평균 4.7% 이상의 연간 성장률이 필요합니다. 최소 매년 5%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해야만 부채 확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매년 5%의 경제 성장이 무려 15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것도 미국과 윈윈하는 경제 상황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견제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탈중국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앞으로 15년간 계속해가지고 평균 5% 성장을 한다는 것, 이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이클 패티스 베이징대 교수는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중국은 일본, 브라질처럼 인프라를 투자하며 성장하는 전략을 썼다. 이는 막대한 부채가 생기기 마련이다. 발전기엔 불어나는 GDP가 부채를 감당하지만 나중에는 그게 힘들다. 그렇기에 중국보다 이 모델을 먼저 쓴 나라들은 부채 허덕이다 성장이 정체됐다. 만일 중국이 2035년까지 GDP를 2배로 성장시키려면 부채는 현재 GDP 대비 280%에서 400%까지 늘게 된다. 이는 역사상 위례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마이클 패티스 베이징대 교수가 이 글을 어디에 썼냐면 지난해 11월 22일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 쓴 글입니다.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이 있긴 하죠. 그런데 이 내수 시장을 키워가지고 부채를 줄이려면은 GDP 대비 50% 수준인 내수를 70%까지 높여야 됩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미 고령화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2035년까지 생산성은 상승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이죠. 자,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시진핑 중국 정부는 올해도 돈 풀기를 계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중앙공작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내린 결론입니다. 시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2021년에도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급격한 방향 전환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많은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부양책을 축소하는 출구 전략을 펼쳐야 된다고 경고를 했지만 시진핑은 끝내 부양책을 축소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그러니까 급격한 경기 하락, 경제 위기, 돌출, 이걸 염려하면서 끝내 돈 풀기를 지속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2022년에 당 대회를 앞두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의 경기 부양 효과를 위해서 돈 풀기에 목을 매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시진핑은 2035년까지 중국 GDP 규모를 2배로 키운다는 장기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의 이런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마이클 패티스 베이징대 교수는 중국의 이런 야망은 환상이라고 단호하게 평가했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 앞으로 15년간 매년 5% 성장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인구 구조가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것도 있죠. 여기에다가 자유시장 경제 체제도 아니고 공산당 독재 체제가 기업의 잠재력을 압박하는 이런 정치 구조 아래서는 절대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국제신용평가사인 S&P도 미중 디커플링에 따라서 빚어질 기술 격차 심화로 중국의 생산성 약화와 또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은 마치 내일이 없는 것 같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기보다는 아예 애써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는 거죠. 지금 중국 정부에게서 가장 당면한 과제는 시진핑 주석의 임기 연장입니다. 2022년에 당 대회에서 2연임 관례를 깨고 3연임으로, 아니 그걸 넘어가지고 장기 집권으로 가기 위해서 2021년 올해 중국의 상황 통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그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우 전 재정부장의 경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서 올해도 무지막지한 돈 풀기로 민심을 현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중국 당국은 올해 5%를 넘어서 가지고 7% 또 8% 성장세를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해도 겉으로 잘 포장해가지고 인민들을 현혹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럴수록 중국의 위기는 그 강도도 점점 커질 것이고 진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위기가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은 중국이 다시 살아나려면
공산당 체제를 버리고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예측 가능한 정치로 돌아가야지 경제도 미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의 시진핑 체제로는 중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미국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사실상 반중국이 아니고요. 반중이 아니고 반시진핑 체제입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자면 중국의 경제 회복은 예측 가능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들어설 때라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